네, 커피 제조 마스터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공부를 좀 오늘은 남길까 하거든요. 커피 제조 마스터 오늘은 2급 과정에 대해서 시험, 필기,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넘기셔서 이론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이론 문제가 이런 내용들로 시험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험 문제는 객관식 30문제고 총 35분의 시간을 드리고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을 보시면 7가지 항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책 내용에서 저 2급 필기 과정에 대해서 저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이해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사실 않지만 커피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역사는 6, 7세기경의 에티오피아 칼디라는 목동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재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건데요. 자, 보시면 사진에도 나와 있겠지만 목동이 염소들이랑 춤을 추고 있거든요. 자, 우선 산속에 목동이 염소를 끌고 갔다가 이제 염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빨간 열매를 따먹고 갑자기 저렇게 신나서 네, 춤을 추었다. 그래서 그 빨간 열매가 혹시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커피 체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전해오는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커피에 이해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시험에 좀 잘 나오느냐? 커피의 전파 부분입니다. 11페이지이고요. 자, 커피는 사실 그렇게 뭐든 이제 좀 뭔가 약이나 진통제, 각성제 등으로 쓰였었는데 언제부터 그럼 사람들이 지금의 커피까지는 아니지만 뭐 많이 마시고 음용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을까라는 걸 보는 게 우선 1500년경에 예멘 지역에서 최초로 대규모 커피 경작을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때 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널리 마시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1600년경 이슬람 승려 바바 부단에 의해서 바바 부단이 커피샷을 몰래 훔쳐서 네, 인도 지역에다 심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1600년경에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 외에도 다른 신대륙이 있을까라는 네,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모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 항상 도착한 곳이 먼저 인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커피를 가지고 들어간 유럽으로 가져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파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2600년경 이슬람 승려 바바부단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유럽에 전파가 된 계기가 됐으니까. 하지만 전파가 된 계기는 되었어도 공식적인 어떠한 무역을 통해서 전파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무역을 통해서 전파가 된 건 언제쯤이냐?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1615년 베니스 무역상으로부터 최초로 유럽의 커피가 공식적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슬람 승려로부터 전파가 된 거라고 다들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라고 우리가 왜 마셔야 됐냐? 자,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때 종교가 카톨릭이었거든요. 천주교.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 맛을 보더니 사람들이 왜 뭔데 저렇게 배척을 할까 하더니 먹어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배척할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어린 음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줍니다. 커피한테. 그래서 모든 유럽 사람들이 다 널리 마시게 됐고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탈리아는 되게 중요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도 어찌 보면 이탈리아에서 지금 유래가 된 커피이기 때문에 네,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나라들은 사실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요. 12페이지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호텔, 그 커피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탁이라는 독일 여성이 지은 손탁 호텔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네, 커피 하우스, 즉 커피숍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커피는 도대체 어떤 식물이냐? 교재 14페이지로 가시면요. 커피 나무의 네,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식물학적인 내용이에요. 자, 커피는 꼭두선잎과의 코베아 속 다년생 쌍떡잎 식물로 열대성 상록 교목이다. 되게 길게 이제 풀이가 되어져 있는데 요 항목들 중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객관식 문제로 다들 다뤄지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 보는 수험생들한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성격적인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년생 쌍떡잎 식물이다 이런 거를 뭐 외떡잎 식물이다 또 내지는 열대성 상록 교목인데 뭐 한대성 뭐 교목이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품종에 따라서는 최고 10m 이상 자라지만 수확에 용이하도록 2m 이내로 유지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커피 체리는 빨간색으로 익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체리라고 부르게 되었고, 커피 꽃의 네, 색깔은 흰색이고 네, 자스민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다음 뭐 커피 나무의 이제 그 나뭇잎은 청록색이고 긴 타원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로 넘기시면 이제 커피의 체리의 구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요 근래 이제 패턴을 보니까 커피 체리를 구성하고 있는 뭐 구성 그 구조물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걸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커피 체리의 구조를 알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커피 구조에서 나오는 그런 명칭들을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커피 체리 안에 들어있는 생두는 우리가 먹는 부분이 생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피 체리 안에는 생두가 두 쪽이 네, 마주보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커피는 품종이 도대체 어떻게 나누어질까? 자, 커피 품종은요, 크게 아라비카 종의 아라비카와 코베아 속 카네포라 종의 로부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카는 고유 품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라비카는 다른 품종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로부스타는 카네포라 종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죠. 카네포라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 대표적인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로부스타는 카네포라라고도 불리웁니다. 자, 아라비카는 아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맥심 커피에도 네, 아라비카 종을 쓰거든요. 자,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라비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량이 현재는 아라비카가 60에서 70%, 로부스타가 3, 4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두 품종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비교 분석표가 교재 1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네, 나옵니다. 자, 17페이지에 나온 그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비교 분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객관식 지문에서 좀 뭔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을 체크해 내시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식 방법, 카페인의 함량, 병충해, 뭐 이런 것들. 자, 우선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에 약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많이 활발했을 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사실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병충해가 한번 돌면 아라비카는 네, 많이 살아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널린 게 로부스타라서 그때 당시에는 로부스타가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적정 기호는 뭐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왜냐하면 재배 고도가 워낙 높은 고도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번식 방법은 자가 수분입니다. 암술과 수술이 같이 되어 있어서 네, 본인 스스로가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페인의 함량은 1.4 이렇게 딱 떨어지게 외우지는 마시고 평균 1% 정도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네, 반대로 저지대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타가 수분입니다. 번식 방법이 암술과 수술이 따로 되어 있어서 벌이나 뭐 나비나 바람, 사람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네,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의 함량은 평균 2%대이고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네, 많이
죽지 않으니까 네, 제가 항상 그냥 우스갯소리로 잡초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시험 문제 아라비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로부스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비교되는 부분들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16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라비카 계통도, 아라비카도 물론 고유 품종이지만 뭐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인공적으로 교배를 통해서 또 다른 그 품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라비카를 통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네, 16페이지 위에 가계도를 보시면 티피카, 버본, 문도노보, 카투라, 카투아이, 마라고지페, 그 다음에 마라카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특징으로 뭐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 딥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품종의 특징 한 줄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위에 개통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커피를 우리가 이런 품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프레소로 만들기 전에 이제 커피를 수확을 해야겠죠. 커피를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도 어쨌든 보면 뭐 식물이고 농산물일 수 있기 때문에 수확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기계로 하거나 손으로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이루어지는데 자, 우선 기계로 하는 방법은 기계 수확이라는 내용 밑에 보시면 있고 그저 특징적인 게 있죠. 대량 생산에 효과적이기도 하고 대신 안 익은 체리나 열매, 뭐 그다음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열매에 손상을 줘서 네, 결점도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트랙터가 나무 사이를 지나면서 이제 진동을 줘서 다다다다닥 하고 다 털어내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다음 반대로 손으로 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예요. 자, 잘 익은 열매만 똑똑 따는 핸드 피킹. 나 너 찍었어 할 때 우리 픽했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 피킹. 그 다음 스트리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핸드 피킹은 잘 익은 열매만 아주 잘 따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대신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 네, 수확 방법입니다. 그 다음 스트리핑은 손으로 따는 방법 중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위에서부터 잘 익은 나뭇가지에 있는 체리들을 그냥 한 번에 훑어서 따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열매만 따지진 않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뭇잎이나 가지등이 같이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분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 가공을 한번 해야 돼요, 또. 네, 작업이 많지요. 자, 가공하는 방법은 사진에 보시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첫 번째는 건식법 그리고 습식법입니다. 자, 건식법은 영어로 옆에 보시면 내추럴,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습식법 영어로 보시면 워시드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건식법, 습식법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추럴, 워시드 프로세스 이렇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내추럴 방식은 뭐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저렇게 장판에 크게 널어서 넓게 널어서 햇볕에 말려서 가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열매든 농산물이든 잘 익은 열매를 따서 밭에 널어 놓으면 햇빛을 또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럼 더 잘 익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렬하고 풍부한 맛을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태양초 고추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워시드 프로세스인데 워시드 프로세스는 이렇게 물에 흘려서 보내다가 과육을 불려가지고 제거하고 발효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과육을 제거하고 나면요. 끈적끈적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으로 나와지는데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점액질을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원두, 생두의 맛이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는데 되게 도움 많이 준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습식법 외에 자, 펄푸드 내추럴, 세미 워시드, 허니 프로세싱 등이 있다. 자, 가공 방법에서는 문제가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공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지선다형이거든요.
자, 오지선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추럴, 워시드 프로세스, 펄푸드 내추럴, 세미 워시드, 허니 프로세싱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빠지고 처음 보는 가공 방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골라내시는 문제 하나. 다음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그 워시드 프로세스 과정에서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 왜 하냐? 네, 뭐라 그랬죠?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 방법에서는 이 두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건조를 하는데요. 저 건조는 커피 그 생두의 수분 함량을 12%대로 낮추어 주기 위함입니다. 12%. 요것도 이제 지문에 나올 때 뭔가 퍼센티지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건조하는 방법에는 햇볕 건조와 기계 건조가 있으니까 요 내용은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껍질 붙어있는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주는 행동, 그 가공 방법을 우리가 탈곡이라고 합니다. 그거까지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빈, 에스프레소가 되기 전에 연두색 빛을 띠고 있는 그린빈의 형태가 되고요. 자, 교재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 그린빈이 되면요, 그냥 바로 또 뭔가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분류를 할 때의 방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 결점도에 의해 분류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결점도가 뭐냐면 커피를 재배하고 수확, 가공까지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자극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손상된 원두를 우리가 결점도라고 하는데, 자, 생두를 이제 다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농장들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겨지게 돼요. 근데 등급을 매길 때 300g씩 샘플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쌀 등급 매기듯이 푹푹 찔러서 만약에 우리 쌀은 등급을 매긴다 그러면 생두는 이렇게 300g씩 줘봐 라고 해서 그 300g 안에 손상된 원두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주게 되죠.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 나라가 총 3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자, 여기서 문제 나옵니다. 자, 결점도에 의해 분류하는 나라는, 그러면 선생님들은 빨리 5개 지문 중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중에 뭐가 나와 있나 라고 체크하시고 빨리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생산 고도에 의해 분류하는 나라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린 사이즈에 의해 분류하는 나라는요. 자, 스크린 사이즈가 뭐예요? 원두 사이즈에 의해서 분류를 한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이 TV에 광고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콜롬비아 스프리모로 만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스크린 사이즈에 의해 분류를 하는 등급이란 뜻입니다. 스프리모 등급. 자, 그 대표적인 나라는 콜롬비아,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하와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점도에 의해 분류를 한 나라는 하고 찾는 나라 문제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시는 문제. 그 다음에 스크린 사이즈에 의해 분류를 하는 나라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교재에는 지금 3나라밖에 안 나왔지만 하와이까지 알려드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4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들어갈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찾아내셔야 되고, 요즘 들어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등급을 분류하는 나라와 이유가 같이 잘 짝지어진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크린 사이즈에 의해 분류를 하는 나라 해놓고 엘살바도르 이렇게 짝을 지어놓으면 걔는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우선 그 특징별로 나라를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24페이지에 보시면 생두의 기간별 분류입니다. 자, 기간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수확한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 경과 기준을 두고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뉴크롭, 패스트 크롭, 그 다음에 올드 크롭입니다. 수분 함량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쌀도 햅쌀이 더 비싼 듯이 뉴크롭이 수분 함량도 더 많고 비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의 이해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